말 한마디로 인생 망칩니다. 정약용이 18년 유배에서 깨달은 3가지 처세술. 지금 바로 실천 안 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친한 나머지 경계가 무너져 오히려 서먹해진 사이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이자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로운 섬에서 그는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견뎌냈을까요? 바로 3가지 처세의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첫째, 말을 줄이는 것. 둘째, 사람 사이에 적절한 선을 긋는 것. 셋째, 즉각 대답하지 않는 것. 이 3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복과 화는 모두 입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말이 넘쳐나는 세상일수록 침묵은 품격이 되고 경계는 존중이 되며 여유는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정약용의 유배 생활은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성찰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500여 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경세의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저작들은 모두 이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말을 줄이고 사람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며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고 필요한 사람과만 교류했으며 중요한 결정은 충분히 생각한 후에 내렸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그 평화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SNS에는 매 순간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표현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을 하느냐입니다. 정약용의 3가지 지혜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 더욱 필요한 지혜입니다. 말을 줄이면 생각이 깊어지고 경계를 지키면 관계가 건강해지며 즉답을 피하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입니다. 지금부터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에서 터득한 3가지 지혜를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말은 적을수록 사람을 남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을 드러내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친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관계를 흐리지만 간결한 말은 신뢰를 쌓는다고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신뢰가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이 많고 떠들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은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 있는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를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적은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생각이 담겨 있고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재미있고 활기차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말에는 실속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깊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끼는 태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아도 용서됩니다. 열정적이고 패기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말이 많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경박해 보이고 철이 없어 보입니다. 노년의 한마디는 인생의 무게를 담아야 합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응축된 말. 그런 말이어야 사람들이 귀 기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도 나가지 않았고 잡담에도 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홀로 지낼까? 고집이 세구나.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약용이 가끔 입을 열면 그 말은 항상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분쟁이 생기면 그의 한마디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누군가 조언을 구하면 그의 짧은 답변이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말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의 침묵은 오만이 아니라 신중함이었습니다. 현대사회를 봅시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직장에서의 회의, 가족과의 대화, 친구들과의 수다, 그리고 SNS에 올리는 글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정말 필요한 말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절반도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말은 습관적으로 하는 말, 그냥 분위기를 메우기 위한 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관계를 깊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피곤하게 만듭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면 무시당할 것 같고 내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진정한 존재감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질에서 나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보라. 첫째, 이 말이 꼭 필요한가? 둘째,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셋째, 이 말이 나중에 후회되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한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말들은 모두 의미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말을 줄이면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으로는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면 듣는 여유가 생깁니다. 상대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말을 줄이세요. 그러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평화로워집니다. 정약용은 심중의원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말을 입 밖에 내기 전에 가슴속에서 그 무게를 재보라는 뜻입니다. 마치 저울에 물건을 달아보듯이 말도 저울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볍지는 않은지, 너무 무겁지는 않은지, 균형이 맞는지 확인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표현합니다. 특히 SNS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몇 초 만에 글을 쓰고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에 퍼뜨립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말들이 쓰레기처럼 쌓여가고 그 속에서 진실은 묻히고 오해와 갈등만 커집니다. 침묵의 가치를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닙니다. 침묵은 다음 말을 위한 준비이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정약용의 18년 유배 생활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치적 논쟁도 없었고 학문적 토론도 없었습니다. 그저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 새소리만이 그의 동반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침묵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맑아진 것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생각이 자꾸 흩어집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생각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깊이 파고들 수 있고 본질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 조선 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했습니다. 왜 백성들이 고통받는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 진정한 정치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그는 침묵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이 책은 지방 관리가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담은 책으로 지금 읽어도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이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시끄러운 서울의 관청에서는 절대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유배지의 고요함 속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침묵은 또한 깊은 연결의 시작입니다.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가장 깊은 교감은 말 없이도 이루어집니다. 오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합니다. 부부가 함께 산책할 때 침묵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편안합니다. 불필요한 말을 걷어내면 정말 중요한 말에 힘이 실립니다. 정약용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주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쓸 때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학문하는 방법과 삶의 자세가 담겨 있었고,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그리움과 위로가 가득했습니다. 그 편지들은 지금까지도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만약 그가 매일 편지를 썼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편지들은 일상적인 이야기로 가득했을 것이고 특별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침묵이 있었기에 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우리도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핸드폰도 끄고 TV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며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이 줄면 삶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내 안의 진실한 목소리를 말입니다. 그 목소리가 여러분을 진정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침묵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본질적인 것으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정약용은 침묵을 통해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침묵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은 겸손의 미덕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깊이 아는 사람은 말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은 항상 불완전하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의 한계를 알기에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 조금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확신에 차 있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기에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그 알의 얕음이 드러납니다. 정약용 역시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유학은 물론이고 역사, 지리, 의학, 수학, 과학 등 모든 분야에 통달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 했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고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다시 살펴보고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학자의 태도입니다.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안다고 착각합니다. 몇 개의 기사를 읽고 몇 개의 영상을 보고
그것으로 전문가가 된 것처럼 말합니다. SNS에는 이런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대해 자신있게 의견을 표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피상적이고 단편적입니다. 깊이가 없고 맥락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감정이나 편견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저것은 저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가능성도 열어둡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가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지 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오늘 안다고 생각한 것도 내일이면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 항상 겸손하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더 깊이 생각하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다. 이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말을 줄이고 배움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젊은 세대에게 배울 것도 많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계속 배우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암과 말은 반비례합니다. 많이 알수록 말은 적어지고 적게 알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말을 줄이고 배움에 집중하세요. 책을 읽고 생각하고 성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에는 진짜 무게가 실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말을 줄이면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바로 경청하고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할 때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말에만 집중하느라 상대의 표정, 목소리의 톤, 몸짓, 심지어 말하지 않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고 침묵을 지키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능력을 키웠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 그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 어부들이 고기 잡는 방법, 아이들이 노는 모습, 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에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농부들의 고된 노동을 보며 토지제도의 문제점을 깨달았고 어부들의 협동하는 모습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관찰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표면 너머의 본질을 파악하고 말하지 않은 것을 읽어내며 작은 신호에서 큰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화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이면의 감정, 숨겨진 의도,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표정은 어둡다면 진짜로는 괜찮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 바쁘다고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면 사실은 만나기 싫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신호들을 읽어내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경청은 관찰의 한 형태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기다리고 그 의미를 곱씹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청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음에 할 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기다리는 것일 뿐 진짜로 듣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해 들어라.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상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러면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낄 것이고 관계는 깊어질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경청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졌습니다. 대화하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회의하면서도 노트북을 하며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봅니다. 온전히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관계는 피상적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연결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그들의 감정을 읽어내는 사람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경청과 관찰의 태도는 연습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눈을 바라보며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세요. 질문을 던지되 진짜 궁금해서 묻는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것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관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사람들의 표정, 걸음걸이, 말투의 변화를 주의 깊게 보세요. 그러면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통찰력이 됩니다. 정약용은 경청과 관찰을 통해 조선사회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도 경청과 관찰을 통해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친하되 범하지 말라. 정약용의 이 말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지키는 것이 바로 품격이고 이 품격이 관계를 오래 유지시킵니다. 우리는 흔히 친밀함을 경계 없음과 동일시합니다. 정말 친한 사이라면 뭐든 말할 수 있고 뭐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경계 없는 친밀함은 오히려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 파괴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관계가 깨질 때를 말입니다. 대부분은 누군가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사생활을 너무 깊이 캐묻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부탁을 너무 자주 하거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모두 경계를 무시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하니까 괜찮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거절하기도 어렵고 말하자니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참습니다. 그렇게 불편함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조용히 멀어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유배인들도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왔지만 사적인 영역까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를 차갑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정약용의 그 거리는 오만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자신의 공간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의 공간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편안했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경계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SNS 친구, 각종 모임의 사람들까지 이 모든 관계를 다 챙기려면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래서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누구와는 깊은 관계를 맺고 누구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적이고 건강한 태도입니다. 거절하는 것도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못해서 고통받습니다. 원치 않는 모임에 억지로 나가고 하기 싫은 일을 떠맡으며 빌려주기 싫은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상대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거절하지 못한 자신의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관계를 지킨다. 모든 것에 예스하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분명히 표현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의 장점을 보게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며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거리에서는
상대의 좋은 모습만 보입니다. 그래서 존중이 유지되고 관계가 오래갑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가족 간의 경계가 약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에 간섭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위지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질식하게 만듭니다. 가족이라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생활이 필요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와 친해지는 것은 좋지만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의 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객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선을 긋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배려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밀함입니다. 벽을 쌓지 말되 문턱은 두어라. 이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벽을 쌓으면 아무도 다가올 수 없습니다. 완전한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문턱은 다릅니다. 문턱은 낮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구나 넘어올 수는 있지만 넘어오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한 걸음이 존중의 표시가 됩니다. 정약용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면 도왔고 조언을 구하면 해줬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의 사적인 영역에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사람만이 그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경계의 기술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시간을 쓸 것인지,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인지, 무엇에 에너지를 쏟을 것인지, 이것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해서 번아웃이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 하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려 하며 모든 모임에 참석하려 합니다. 그 결과 정작 중요한 사람들에게 줄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피곤해하고 진짜 친구를 만날 시간도 없으며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명확한 경계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서부터는 내 책임이 아닌지 분명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상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더 건강한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것은 진짜 도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성장을 막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도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편지로 조언은 했지만 모든 것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보다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직장에서의 경계는 특히 중요합니다. 업무 시간과 개인 시간의 구분, 업무 범위의 명확화, 책임 소재의 분명화,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이 끝없이 밀려들고 번아웃이 옵니다. 퇴근 후에도 업무 메시지에 답해야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며 휴가 때도 불안합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미안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유지하면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존중하게 됩니다.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프로페셔널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밀도 있을 수 있고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가족 간의 경계가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경험하면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퇴근 후에는 업무 메시지에 답하지 않기. 주말에는 가족과의 시간 지키기. 하기 싫은 모임은 정중히 거절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들어올 수 있지만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즉각 반응하는 습관입니다.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하고 질문을 받으면 즉시 대답하며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결정합니다. 빠른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신속함이 효율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3-4-1답, 즉 3번 생각하고 1번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감정 때문입니다. 우리가 즉각 반응할 때는 대부분 감정적입니다. 화가 났거나 불안하거나 흥분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나중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감정은 순간적이지만 그 결과는 오래갑니다. 정약용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유배 초기에 그는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 불공정한 처벌, 가족과의 이별, 모든 것이 화가 났습니다. 만약 그가 그 감정대로 행동했다면 어땠을까요? 더 큰 화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감정을 글로 쏟아내되 바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를 기다렸고 그 사이 감정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이것이 그를 지켰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논리의 점검입니다. 즉각 반응할 때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두서없이 말하게 되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나중에 보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 논리가 정리됩니다. 무엇이 핵심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말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상대도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결과의 예측입니다. 모든 말과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결정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즉각 반응하면 이것을 못합니다. 그냥 지금 당장의 감정과 생각만 표출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시간 벌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중함의 표현이고 책임감의 표시이며 존중의 태도입니다.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생각한 후에 답하겠습니다. 이것이 신뢰를 만듭니다. 반면 즉각 대답하는 것은 어떻게 보일까요? 때로는 가볍게 보이고 때로는 성급해 보이며 때로는 진지하지 않게 보입니다.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즉답은 위험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가족의 편지, 제자들의 질문, 지인들의 부탁. 그는 이 모든 편지에 성실히 답했지만 바로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루는 기다렸습니다. 편지를 읽고 생각하고 초안을 쓰고 다시 읽고 수정한 후에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들은 지금까지도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현대사회는 즉각성을 요구합니다. 이메일은 몇 시간 내에 답해야 하고 메시지는 몇 분 내에 답해야 하며 전화는 바로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빠른 답변이 좋은 답변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급한 답변은 문제를 만듭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약속을 하게 하며 나중에 번복해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한 말 때문에 곤란해진 적, 성급하게 내린 결정을 후회한 적,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를 삭제하고 싶었던 적, 이 모든 것은 즉답의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잠시 멈추세요. 중요한 질문을 받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세요. 감정적인 상황에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세요. 큰 결정을 앞두고는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습관의 문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약용의 3가지 지혜. 말을 줄이고 선을 긋고 즉답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